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내분비대사내과 이은정입니다. 저는 땡큐 서울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갑상선 결절, 암이 아니라는 결절을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일단 갑상선 결절 속에는 암도 들어가 있고 이제 암이 아닌 결절도 있고, 그리고 암이 아닌 이제 양성 결절 중에서는 낭종이라고 해서 암일 확률이 전혀 없는 혹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갑상선 암은 결절 중에서도 악성 결절, 그래서 암이라고 따로 놓고 그 다음에 암이 아닌 결절들을 전부 다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절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께서 보통 검진센터를 통해서 발견을 많이 하시죠. 거기서 발견이 돼서 이제 전문 병원이나 어떤 1차 의료기관에서 세침검사 또는 뭐 총생검을 통해서 그게 암인지 아닌지 감별을 마친 후에 암이 아니라고 나왔다. 그럴 때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오늘 저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 세침검사로 또는 총생검을 통해서 나온 병리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한갑상선학회가 2024년도에 진료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병리검사가 양성인데 여기서 높은 의심 초음파 소견이라고 하는 거는 암이 좀 의심이 됐던, 암이 높게 의심이 됐던 결절인데 막상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양은 암 같았는데 조직 검사 결과는 괜찮아. 이렇게 약간의 미스매치가 난 경우에는 갑상선 학회에서 양성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6개월 혹은 1년 이내에 초음파를 다시 시행해보고 크기 감소가 없을 때, 크기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병리 진단 검사를 반복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인데 5% 정도는 위음성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만약에 갑상선 결절이 있고 이게 암이에요. 원래는 암인데 제가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암이 아니라고 나왔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5%는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고 나왔다고 무조건 암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양이 암이 의심스럽다면 한 번 정도 더 조직 검사를 반복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렇게 암이 이제 의심이 됐던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거고, 암이 아닌 경우 내지는 암이 별로 의심스럽지 않았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년 혹은 2년 정도 됐을 때 초음파를 다시 시행을 하고, 이렇게 초음파를 봤을 때 결절이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혹은 새로운 의심 소견, 그건 암이 의심스러운 소견, 이런 게 관찰되는 경우에는 병리 진단 검사를 다시 해볼 수 있다. 여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이 아닌 것 같았고 모양도 나쁘지 않았는데 크기가 커지면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증가가 되면 암이 아니라고 처음 검사에서 진단이 되었다고 해도 추적 관찰을 하면서 한 번 더 세침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커진다, 암은 아닌 걸 여러 차례 확인을 한 양성 결절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크기가 커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치료 계획, 이게 계속해서 커지면은 미용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치료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초음파를 시행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암일 확률이 없으면은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용감하게 권고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세침 검사나 그 총생검을 통해서 좋게 나쁘지 않게 관찰된 결절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결절도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떨 때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거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예요. 갑상선 결절에 의해서
증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갑상선 결절이 커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기도를 압박하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압박하는 거는 기도가 이 옆쪽 기도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르는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라면 혹은 식도가 갑상선의 뒤쪽에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누르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압박 증상이 되겠죠. 뭘 삼킬 때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걸리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럴 때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뒤로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에 혹부리 영감처럼 목 앞에 이렇게 불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에 뭐가 만져져서 병원을 오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런 미용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메틱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 결절은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결절이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얘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결절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는 갑상선 결절은 매우 유병률이 낮아요. 그래서 대체로 양성이라고 나왔는데, 즉 암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치료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미용적인 문제가 있거나 압박하는 증상이 있거나. 그래서 심토마틱,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거냐? 치료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양성 결절을 또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없애려면 여러 가지 치료가 시도가 되고 있어요. 물론 수술도 해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엄청 갑상선 결절이 커가지고 이 기도를 엄청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우리 흉골이라고 해서 여기 여러분들 여기 쇄골뼈 아래쪽 있죠. 이 단단한 뼈 뒤쪽으로 또 갑상선이 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수술적 치료도 있고, 근데 수술을 하려니까 너무 아깝고 너무 무서워요. 나는 이거 암도 아닌데 굳이 수술로 밖에 못 없애나요? 아니죠. 우리 그 의학 기술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에탄올 절제술, 고주파 절제술, 그리고 레이저 절제술,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방사성 물질을 먹어서 이 결절을 없애는 방법,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임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에탄올 절제술과 고주파 절제술이에요. 주로 에탄올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무록 낭종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고주파 절제술은 무록이 아니고 그냥 세포가 양성 세포들이 많이 증식을 해서 생기는 그 세포 증식성 갑상선 결절에서는 고주파 절제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약은 없나요? 약, 갑상선, 이렇게 결절, 혹을 크기를 줄여들게 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먹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갑상선 크기가 결절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으면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 그런 이론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 세포 성장으로부터 나왔어요. 갑상선 세포는 자기 혼자 커지는 게 아니고 뇌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라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갑상선 세포가 커지고 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절들이, 이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커져 있으니까 이 갑상선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TSH를 안 나오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데서 착안이 된 치료예요. 그래서 이 TSH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으면 피드백에 걸려서 분비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없는데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된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정상적인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가 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갑상선 세포가 자극을 받지 않을 거고, 그러면 갑상선 그 혹이 커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트라이를 해봤어요. 실은 이렇게 트라이한 거는 벌써 20-30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트라이를 해봤는데 미국이나 그런
뭐 독일의 내륙 지방 같은 요오드를 많이 먹지 않는 요오드가 결핍한 지역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은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은 데이터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요오드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재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서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줄어들지도 않는데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불필요하게 복용했을 때는 골다공증도 생길 수가 있고 없던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만 커지기 때문에 현재는 이 치료, 갑상선 결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공식적인 권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거 제가 몇십 년 전에, 20년 그쯤 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으면 갑상선 혹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그걸 먹고 데이터가 다 나오기 전에는 이런 호르몬제를 먹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아직도 그냥 갑상선 혹이 있으면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라 라고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도 가끔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별로 요새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은 치료, 그래서 현재는 치료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한갑상선학회의 권고, 치료 지침을 성실히 따르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24년도에 새로 나온 결절 치료의 가이드라인 자체를 가지고 왔어요. 자, 거기 제일 첫 번째, 지금 여기 5-A를 보실까요? 그럼 양성 갑상선 결절에 대한 일률적인 갑상선 호르몬 억제 치료. 이게 바로 그 치료예요. 호르몬제를 먹어서 TSH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거를 의학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억제 치료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권고하지 않는다. 이거는 치료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라도 억제요법의 장기적인 잠재적인 위해가 이득을 상회한다. 그러니까 실이 더 많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혹 좀 줄이려다가 부정맥 생기고 혹 좀 줄이려다가 골다공증 와가지고 뼈 부러지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저한테 선택하라면 전 당연히 심장 안전과 뼈 건강을 선택할 거예요. 제가 갑상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오죽하면 갑상선 학회에서 이제 이런 건 더 이상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권고 수준 1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암이 아니었는데 경과관찰하다가 커지고 그때 반복적으로 세포 검사를 시행했는데 양성인 경우에는 그냥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한다. 그렇게 됐고 크기가 이제 여기 5-C에 보면은 크기가 증가하는 갑상선 결절 환자에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여봐도 별로 이제 호전도 없고 그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적당한 자료도 없다. 근거 자료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갑상선 결절을 크기를 줄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약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반복적으로 병리 검사에서 암이 아니라고 양성이라고 진단된 그런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더라도 압박 증상이 있거나 미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그 치료법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중에 의사가 여러 가지 환자의 특성, 동반되는 질환, 치료법에 따른 장단점 이런 거를 확인해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이제 무슨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내과 의사예요. 전 수술할 줄 모르는 내과 의사였고 약을 쓰는 의사인데요. 제가 갑상선 결절을 발견했을 때 이거는 수술하세요 라고 수술하는 과로 보내는 병이 있습니다. 보통 내과 치료, 이 갑상선 결절은 내과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도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하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갑상선 결절이 너무 큰 경우, 그 크기가 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큰 걸 기준으로 삼냐면 보통 4cm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갑상선 학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교과서, 모든 논문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4cm보다 크면 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실제 환자 사진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만큼 큰 혹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제가 환자를 이렇게 CT의 세로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끔찍하지만 잘랐다고 생각했을 때 갑상선이 가 어떻게 보이는지인데, 이분 보시면 이 반대쪽 갑상선의 크기와 이쪽의 갑상선 크기가 현저히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에 왼쪽에 이렇게 큰 갑상선 결절, 혹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디 라인이냐면 쇄골뼈예요. 쇄골뼈. 이 하얀 뼈가 이 쇄골뼈보다 약간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하얀 것들은 뭐냐면 심장에서 올라오는 대혈관이에요. 그 혈관을 그러니까 갑상선 결절이 많이 자라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자라 들어가서 거의 심장에서 올라오는 혈관이랑 맞닿은 상태인 거예요. 이걸 크기를 재면 한 7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혹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께서 의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실게요. 이거 어떻게 치료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잘 저 혹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1번, 뭐 저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쪼그라뜨려가지고 저 큰 혹이 이렇게 줄어들게 하면은 저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치료가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고주파 치료거든요. 고주파 치료라는 거는 전극을 통해서 센 열을 주입을 해서 이를테면 감을 꽃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수분과 그 세포를 괴사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가 큰 결절에서 수분도 없어지고 세포도 쪼그라들고 괴사한다는 건 썩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쪼그라뜨리는 건데, 그럼 그렇게 쪼그라뜨려서 이 큰 혹을 사이즈를 줄이는 효과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다가 이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중요한 장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은 큰 대동맥에서 올라오는 큰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은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기도도 있죠. 그리고 여기 뒤쪽에 식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신경도 분포를 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세게 막 열을 하려고 보니까 또 얘는 위치가 이 깊숙한 데 있는 거예요. 이 쇄골뼈 아래쪽에. 그러면 시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게 열을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열을 약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포가 괴사되는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사이즈를 양껏 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숨 쉬는 길이 요게 지금 기도거든요. 요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밀려가 있죠. 원래는 가운데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큰 혹이 생김으로써 기도가 쉬프팅이 된 거예요. 옆쪽으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걸 바로 기도의 압박 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깔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크기가 4cm보다 크거나 여기를 바로 흉골 뒤쪽에 갑상선 선종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이 아닌 저 같은 내과 의사들은 어떻게 저걸 치료해 줄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 치료해 줄 수 있느냐 하면은, 먼저 암이 아닌 결절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까지는 고주파 치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가 인정한 치료를 합법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악성 결절에 대해서는 재발한 경우, 재발한 림프절에 대해서만 고주파 치료가 나라가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처음 생긴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고주파 치료가 정식 치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의 환자한테 아직 안전한 데이터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나라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고주파 치료를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암이 아닌 결절에 대해서 고주파 치료를 아주 오래전부터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암이 아닌 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세친검사 혹은 총생검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이제 조직 검사에서 이게 암이 아니구나, 이 혹은 암이 아닌가 봐라고 하고 이제 끝을 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음성률, 가짜로 암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5% 정도는 되기 때문에 갑상선 그 세친 검사, 조직 검사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요. 근데 반복적으로 시행해도 그거는 계속 암이 아니라고 나온다. 그런 혹들 중에서 첫 번째, 갑상선 결절에 의한 압박 증상. 아까 생긴 그 갑상선 큰 결절이 기도를 밀고 있는데 그렇게 깊게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크지 않은 결절. 이런 경우,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목이 불룩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목이, 여자들은 목걸이를 하려고 그러면 목걸이가 빡빡하게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 목 둘레가 늘어나서. 그런 미용적인 문제, 그리고 남들이 자꾸 너 목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기능이 있을 땐 이거를 고주파 치료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나와 있죠. 고의심, 암이 많이 의심이 되는 초음파 소견을 보이거나 초음파 또는 임상 소견에서 암 또는 여포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제 대한갑상선학회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고주파 치료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나라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언젠가 그게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고주파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갑상선에 조그만한 혹이 있어요. 이 혹이 있고, 그러면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환자분이 이런 환자 테이블에 눕고, 이게 고주파 기계고 이제 쿨링하는 기계예요. 고주파는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머리 맞도는 환자의 좌우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요게 바로 고주파 전극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 끝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혹에다가 콕 이제 저 거치대 그 니드를, 고주파 그 니드를, 팁을 거치시켜서 그 부위를 태워서 없애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고주파를 할 때는 뭘 주의해야 되냐? 당연히 목에 있는 주요한 구조물들을 잘 피해가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목에는 얼마나 여기가 가늘지만 중요한 장기가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숨 쉬는 숨길 있죠. 밥 먹는 밥 내려가는 식도 있죠. 또 목소리 내는 신경 지나가죠. 옆에 경동맥 있죠. 그리고 경동맥 옆에는 또 그 주굴라 베인이라고 해서 또 큰 그 정맥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 있고, 거기서 그런 중요한 구조를 잘 피해가면서 치료를 해요. 무턱대고 갑상선 결절을 없애려다가 초과삼간을 다 태우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갑상선 결절에다가 고주파 치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모식도인데 이제 갑상선에 이런 혹이 있었어요. 이 혹이 있었고 여기에다 고주파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큰 혹에서 작은 혹으로 크기가 감소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볼륨이, 이게 3차원이다 보니까 볼륨의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 고주파 효과는 시행하고 나서 직후에는 오히려 좀 부어요. 그래서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로부터 2달, 3달, 뭐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상선 고주파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고주파를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미용적인 문제와 증상이 어떤 식으로, 압박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미용적으로는 1번부터 4번까지 숫자가 커질수록 미용적인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압박 증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일 없는 게, 압박 증상 없는 게 0, 심한 게 10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그러니까 확인해서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 초음파상에서 암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 2차례 이상 암이 아닌 것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되고, 이게 약간의 출혈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 소인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그 뭐 코아귤레이션 패널이라고 해서 응고,
항응고가 잘 되는지, 응고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큰 CT 환자처럼 이렇게 트라키아, 이 기도를 이렇게 밀고 있거나 밀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환자분들에게는 CT나 MRI를 찍어볼 수 있는데, MRI는 엄청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CT 검사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고주파를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검사들을 하게 돼요. 박지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고주파 치료 전에 금식이나 약물 복용에 관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금식은 딱히 필요가 없는데 약물 복용은 우리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이런 거를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거는 복용을 중단해 주셔야 돼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정도 중단을 하고 시술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다음날부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와파린 같은 경우도 중단을 하셨다가 또 문제가 없으면 재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고주파 치료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는 경로나 시스템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험이 적용은 안 되죠. 이건 나라가 해주는 보험 적용은 되지를 않고 있고요. 나라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해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주파 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렇게 예전에 아주 이 고주파 치료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 목에 혹이 크게 있어서 미용적으로 불편하고 안 좋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거나 그냥 지내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냥 근데 그러면 아무도 아닌데 수술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목이 불룩하고 여잔데 만약에 여잔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목에 이렇게 불룩하면은 별로 좋진 않잖아요. 물론 남자도 좋진 않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 목의 근육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티가 덜 나요. 근데 여자들은 목도 가늘고 거기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수술하자니 수술도 무섭고 수술 자국도 생기고 하니까는 그냥 살았던 건데 거기서 이제 고주파라는 아주 좋은 치료가 나왔죠. 수술하지 않고 상처도 남기지 않고 피부도 감쪽같이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비싸다. 비용이. 그래서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참 질문해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이유로 고주파를 해도 보험이나 나라가 적용을 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실비에서는 좀 커버를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실비도 이 고주파 비용에 비해서는 외래에서 해주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적으로는 좀 그렇다. 네,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제가 먼저 이 고주파 치료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고주파 치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번 요걸 통해서 보시면서 내가 저런 과정을 통해서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날 우리가 만약에 고주파를 하러 갔다, 병원을 당일 갔다, 그러면 아까처럼 환자가 눕고 이 패드를 붙여요.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 패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게 피부 마취예요. 피부 마취를 통해서 이제 통증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긴 바늘인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얗게 긴 바늘인데 우리가 보통 통증을 느끼는 거는 이 캡슐 쪽이거든요. 갑상선 그 결절을 할 때 통증이 이 안쪽은 별로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 겉쪽에서 이 캡슐 쪽에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요 캡슐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여기다가 마취를 해주게 되고요. 그때 쓰는 마취는 우리 치과 마취할 때랑 쓰는 거랑 똑같아요. 치과 때 여러분들 리도케인 마취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마취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 마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할 거는 자, 이혹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떠냐면은 여기가 기도인데 기도는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 붙어 있죠.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다가 물을 넣어줘서 물로 분리를 해줘요. 그걸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랑 혹 사이 간격을 벌려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몸에 흡수돼도 되는 그런 5% 우리 설탕물 5% 덱스트로즈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주사기를 통해서 요 부분에 잠시 동안 벌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은 해롭지 않기 때문에 곧 이렇게 흡수돼 버리고 나면 또 감쪽같이 해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가끔 막 너무 못 먹어서 병원 가면은 10%그 설탕물을 주사로 주거든요. 근데 이건 5%. 그래서 그걸 액체를 통해서 센터를 분리해요. 그럼 여러분이 치료하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봤다고 치면은 이 혹을 태워 없애야 되는데 옆에 중요한 트라케아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 그럼 좀 부담스러운데 이걸 이렇게 멀찍이 벌려놓으면은 얘를 아주 이렇게 좀 마음 편안하게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열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하이드로 다이섹션, 물로 분리를 하는 건데 혹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이렇게 뒷벽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져서 그걸 이제 띄우면 되는 거고, 요 혹 같은 경우는 앞쪽은 피부니까 요 앞쪽은 우리가 피부 마취할 때 이미 약간의 그 간격을 놓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뒤쪽인 그 기도 쪽만 조금 띄워주면 되는 거고,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분리를 시켜주면 되는 거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혹을 중심으로 요만큼의 세이프한 마진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전극을 꽂아서 이걸 태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혹의 결절에 그 위치를 타겟팅을 했고 그 주변을 물로 잘 띄워놨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 별로 예쁘진 않지만 고주파 치료를 하는데, 고주파 소작 치료를 한다 내지는 열로 이제 태우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 때는 보통 이 바깥쪽 구석구석 안쪽 바깥쪽부터 이제 점점 안쪽으로 올라와요. 그 이유는 이렇게 태우게 되면 마이크로 버블이라고 해서 작은 버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이면 그 아래쪽은 조금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혹의 아래쪽부터 쭉, 아래쪽 바깥쪽부터 태워서 쭉 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서가 적혀 있죠. 1, 2, 3, 4, 5, 6줄. 그래서 이걸 무빙 테크닉이라 그러는데, 혹을 넣어서 한 곳만 지지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고기만 타면 어떡해? 혹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혹이 있으면 이렇게 바늘을 넣었다가 1mm, 뭐 몇 mm씩 이렇게 빼면서 1cm 간격으로 빼면서 태워서 쭉 골고루 이 혹에 열을 가해서 소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다 빼고 어떻게 보면 한 아랫부분을 다 있으면 이제 가운데 윗부분, 더 윗부분 이렇게 부채꼴처럼 팁을 옮겨가면서 전체적으로 태워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거 플러스 이 갑상선 결절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자기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혈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혈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얘한테 에너지를 주는 혈관을 차단하는, 그것도 같이 지져주는. 그렇게 돼서 이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더 이상 영양제 공급을 못 받고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 혈관, 피딩 아트리라고 그러는데 그 결절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을 제거하는, 소작시켜서 없애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이걸 살뜰히 태우겠다고 너무 바깥쪽까지도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바깥은 바로 남의 땅이고 다른 조직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게 열을 줘가지고 태우는 건데, 그 열에는 주변 방패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약을 주면은 그 전극을 중심으로 이만큼 이제 열이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트기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변 정상 조직과 주변 구조물이 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바깥 부분은 남겨둔다. 그러니까 선생님 왜 여기는 안 해주셨어요? 저 이거 완전 싹 다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왜 저건 안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까지 다 태우다가 목소리 내는 신경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식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을 두고, 이를테면 사과라고 해야 될까? 자두라고 해야 될까? 보면 껍질을 남겨놓고, 껍질에 이렇게 테두리만큼은 남겨놓고 그 안쪽은 다 바짝 열심히 그 간격을 이렇게 짧게 하고 촘촘하게 해서 제거를 하도록 애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실제로 하는 건데, 이렇게 이 전극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마이크로 버블이라고 뭐가 이렇게 보글보글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 결절에다가 RFA를 하면 요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요. 직후에는 이렇게 하얗게 마이크로 버블 같은 요런 양상을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병원에서 실제로 시행한 이제 그 RFA의 결과인데요. 보시면 요런 혹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고 요 전극이 해서 요 혹을 잘 태웠죠. 그래서 잘 태웠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결절에서 부분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이렇게 하얗게 점들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비교적 잘 태웠다. 옆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하얀 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석구석 잘 태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비교적 시술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시술하기 전에 요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었던 결절에 대해서 시술을 해서 요렇게 뭐 한 달쯤 후에는 요 크기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요 혹이 요렇게 변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변하고 이때 혹시 뭐 고주파를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이건 부작용은 없는 치료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부작용 없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소 마취, 리도카인 마취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리도카인 마취를 하다가 쇼크를 일으키는 분도 매우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할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아까 이렇게 혹에 중요한 구조물과 띄우기 위해서 5% 그 설탕물 가지고 이렇게 그 물을 주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도 같은 게 압박이 되거나 자극이 돼서 불편한 느낌도 들 수가 있고 기침이 날 수가 있어요. 재채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환자가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을 하다가 보면은 환자가 침을 삼키고 싶을 때도 있고 기침이 갑자기 날 때도 있고 재채기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작용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런 갑자기 재채기가 날 것 같거나 그럴 때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저 기침이 나올 것 같다. 뭐 재채기가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의사가 이제 그 시술을 잠시 멈춰줄 수 있거든요. 막 자기는 의사가 막 열심히 막 태우고 있는데 갑자기 재채기를 확 해버리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의사들은 목소리를 체크해요. 왜냐면 가끔 이제 목소리를 내는 신경이 열 때문에 손상이 받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괜찮으시냐, 별 문제 없으시냐, 서로 뭐 아프진 않냐, 이렇게 대화를 계속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할 때 아까 제가 마이크로 버블이라고 작은 막 이렇게 태우게 되면 이렇게 버블이 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퍽퍽 터지면서 퍽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환자분이 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요 위쪽에 이렇게 모양이 나비 모양으로 위에 꼭지가 있기 때문에 요런 데 부분을 태우다 보면은 요게 턱이나 귀 이런 등 쪽으로 방사통 그쪽으로 조금 아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주파를 하고 나서는 하자마자 막 확 크기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하고 1, 2주에는 오히려 결절이 커지는 부은 것 같은 증상이 지났다가 치료 1개월째부터 조금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호전이 되다가 최대 6개월 혹은 1년, 2년 정도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줄어들어서 결절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작은 경우에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작은 결절은 고주파 치료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cm 이상 정도가 될 때 고주파 치료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50에서 80% 정도 줄어든다. 그리고 더 많이 줄이고 싶으면 한 차례 더 반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고주파로 완전히 감쪽같이 없애기는 쉽지가 않고, 감쪽같이 없앨 수 있는 거는 작은 갑상선 결절인데 그런 결절에 대해서는 고주파 치료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크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몰라, 한 3번, 4번 계속 없어질 때까지 하면은 없앨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비싼 고주파 치료를 돈을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갑상선 암의 고주파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요새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발견된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고주파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이제 권고란에 나와 있고요. 근데 갑상선 암이 재발한 경우,
림프절로 재발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 수술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갑상선도 떼고 임파선도 다 떼고 했는데 이 임파선의 그 갑상선 암세포가 전이가 이제 생겨가지고 한 뭐 5년 뒤 이렇게 했을 때 임파선이 이렇게 커진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임파선 하나가 만약에 전이가 됐는데 그 하나를 위해서 또 수술을 해야 되나? 그건 조금 가혹하잖아요.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또 수술해야 돼. 그래서 그럴 때는 고주파 치료가 여러 연구에서 좀 효과가 있다. 고주파로 이걸 태우고 나니까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의사가. 갑상선 암이 임파선에 전이가 됐을 때는 고주파로 치료할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림프절에 전이가 있을 때 고주파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른 데 아무 데도 없고 그 림파선 하나에만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임파선 전이가 있을 때는 그 주변의 상황을 봐서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그 임파선에만 좀 전이가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이 고주파로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다 갑상선 학회 2024년 권고란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갑상선 절제술, 그러니까 수술 후에 발생한 갑상선 수술 부위의 재발암 혹은 경부 림프절에 대해서는 수술의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주파술을 비롯한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좀 수술적인 치료가 더 권고되고 있기는 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고주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질문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이승현님께서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 갑상선 항진증도 올 수 있고 저하증도 올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에서 자가면역 항체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TSH 리셉터 안티바디라는 항체가 많이 상승을 하고 하면은 주로 항진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안티-TPO 안티바디, 안티-TG 안티바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능 저하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갑상선의 기능 이상 질환은 둘 다 그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걸리고 싶다고 걸리는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내가 알레르기에서 나는 새우 알레르기를 갖고 싶어. 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봐야겠어. 뭐 새우를 많이 먹으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 하신다면 그거 만들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냥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혹은 기능 저하증도 만들 수 없어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인이 있는 집안에서 가족력이 있는 집안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족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장미꽃이 조아님께서 고주파 치료와 수술을 구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네요. 그런데 고주파 치료는 장기적인 효과가 적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런 거예요. 고주파 치료는, 그러니까 수술은 뭐냐면 완전 발본색원에서 그 혹 자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커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비해서 고주파 같은 경우는 혹을 제가 아까 말했죠.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만약에 한 2, 3cm 되는 게 빵 cm가 된다? 이거는 뭐 거기다 그렇게 돈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크기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기를 줄일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만져지는 혹이 만져지지 않아서 환자분이 겉으로 코스메틱하게 미용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게 내 갑상선 속을 막 누가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결절도 자라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다시 자라면 내가 3cm짜리 결절을 치료를 잘해서 1.5cm, 더 치료가 잘 됐으면 1cm까지 줄였다고 쳤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1cm가 뭐 1.2cm가 되고 이렇게 점점 다시 커져서 뭐 한 5년 뒤, 10년 뒤쯤, 5년까지는 아니겠다.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도로 3cm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적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는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고주파를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수술을 해서 막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외래에서 능숙한 사람이 하면 한 30분에서 50분, 뭐 1시간 이내로 요 고주파로 갑상선 결절을 그러니까 태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드러나지 않게 잘 썼으면 10년 뒤에 다시 커져도 또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술을 반복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갑상선 결절이 누가 커지고 누가 커지지 않을지는 의사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커지는 이유 환자들을 잘 찾아보니까 그 피딩 아테리, 얘를 먹여 살리고 있는 베슬들, 혈관들이 조금 주변에 살려놨더니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고주파를 하는 선생님들은 이 혹을 결절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혈관을 잘 태워가지고 더 이상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다시 커지는 것이 이제 뭐 리스크를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효과가 적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다시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결절이 제가 고주파 치료를 하면 그 즉시 작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아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뭐 한 1년, 맥시멈 효과가 나타나는 건 1년 혹은 그 뒤에도 크기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죠, 효과가. 그렇지만 뭐 저는 그렇다고 수술해서 제거를 하기보다는 또 살려야 될 갑상선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고주파 치료가 또 수술을 꼭 해야 되지 않은 경우인데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암도 아닌데 이거 뭐 수술하기엔 좀 아깝고 그냥 두자니 불편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고주파 치료가 수익성을 고려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의사들도 덜어 있겠죠?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1cm보다 작은 결절. 저는 그 결절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한 3cm 되는 결절인데 줄어들어서 1.5cm가 됐는데 더 이상 이렇게 미용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거기다 한 차례 더 치료를 하기보다는 그대로 좀 지켜보다가 그걸 뭐 2번을 연달아 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이제 드러나지 않는 정도가 되면 그냥 그대로 지내다가 뭐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다시 한 차례 해볼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툴이 주어졌을 때 그 의사가 뭐 이렇게 수익성을 고려해서 치료를 막 어떻게 보면 좀 마구잡이로 권하는 의사 선생님도 뭐 드물겠지만 있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거를 뭐 막 무작정 막 그렇게 권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술밖에 답이 없다면 참 깝깝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환자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갑상선에 암도 아닌 혹이 있는데 그거를 수술로 제거를 하자니 뭐 수술 상처도 남고 수술도 무섭고 일단 마취하고 막 이런 것도 저는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좀 외래에서 잠깐 요거 어떻게 치과에서 이 빼듯이 어떻게 뺄 수 없을까 할 때 참 아주 효과적인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박지연님께서 고주파 치료가 특정 환자군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던데 판단 기준이 있으신지요? 그래요? 어떤 경우에 그렇죠.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어떤 환자군이냐면 그 환자의 군이 아니고 혹의 위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이 굉장히 이 쇄골뼈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심부에 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뒤쪽 벽에 닿아 있어서 뭐 목소리를 내는 신경, 식도 내지는 그쪽을 dangerous triangle이라고 그래요. 위험한 삼각형이라는 존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갑상선 결절을 굳이 치료를 막 고주파 치료를 시도를 하다가 목소리가 상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득보다 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환자를 잘
그 결절의 위치, 환자군이라기보다 특정 결절군에서 위치군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지역의 삼각형인 경우에는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걸 하게 된다? 그럴 때는 열을 좀 강하게 잘 줘야 그 혹도 잘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무서워서 주변에 그 중요한 장기들에게 손상이 될까봐 무서워서 세게 열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혹을 줄어들일 수 있는 효과도 적겠죠. 그래서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고 해서 물로 잘 분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막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험치, 이런 위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위치에서는 그냥 지내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는 쪽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사의 경험치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얘기는 좀 좀 흥미로운 주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갑상선 암이 아닌 결절에 대해서 그냥 놔둬도 되는지, 어떤 결절에 대해서 고주파 치료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땡큐 서울의원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